부패한 중령에게 군인답지 못하다며 강제로 삭발당하는 치욕을 겪은 여군 소령. 알고 보니 아버지가 3스타 육군 참모차장이라 썩어빠진 군부대를 아빠 찬스로 갈아엎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강원도 철원의 겨울은 뼈를 깎는 칼날과 같다. 비무장지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칼바람이라는 이름 그대로 살아있는 모든 것의 온기를 무참히 빼앗아갔다. 대한민국 육군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가 지키는 이 강철의 땅 위로 회색빛 눈발이 성기게 흩날리고 있었다. 그 풍경 속으로 낯선 온기를 품은 지휘 차량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목적지는 청성부대 예하 맹호대대. 새로 부임하는 작전과장을 태운 차였다. 대대 본부 연병장의 차가 멈추고 전투복 각을 꼿꼿이 세운 여군 소령 한 명이 내렸다. 서지수 소령.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야전과 정책부서를 두루 거친 엘리트. 그녀의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지적인 눈빛은 이 거친 야전부대의 공기와는 명백히 이질적이었다. 그녀의 부임은 맹호대대라는 닫힌 왕국에 던져진 파문이었다. 이 왕국의 왕은 대대장 천용떡 중령이었다. 땅딸막한 키에 다부진 체격, 멧돼지처럼 거친 인상을 한 그는 스스로를 야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칭했다. 그의 통치 철학은 단순했다. 힘, 복종, 그리고 공포. 그의 부대에서 군인 정신이란 불합리에 순응하고 부조리에 침묵하며 오직 상급자의 명령에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전입신고를 위해 대대장실로 향하는 서지수 소령의 뒷모습을 천용덕은 창밖으로 지켜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육본에서 곱게 자란 계집이 여기까지 무슨 행차실까. 다음 날 아침 전 대대원이 모인 전체 조회 시간. 천용덕은 작정했다는 듯 서지수를 단상 앞으로 불러냈다. 여기 새로운 작전과장 서지수 소령이다. 책상 물림으로 별달 생각에 여기까지 기어들어온 모양인데 우리가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전쟁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깡다구로 한다는 걸.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 저열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서지수는 굳은 표정으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천용덕의 비틀린 자존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런데 작전과장. 그 머리는 뭔가? 사관학교 생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던가. 군인이 머리 기르고 화장이나 하라고. 내년 정체가 뭐냐? 군인이냐 기생이냐?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서지수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시선을 정면의 대대 깃발에 고정한 채 대답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하. 기회는 내가 줄 때 잡는 거야. 천용덕은 자신의 충복인 행정보급관 황두만 상사에게 눈짓했다. 황 상사는 기다렸다는 듯 비열한 웃음과 함께 충전식 바리깡을 들고 나타났다. 연병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몇몇 젊은 장교들의 얼굴이 굳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제지하지 못했다. 이곳은 천용덕의 왕국이었다. 군인이라면 적에게 공포를 주는 밤송이 같은 머리를 해야 하는 법이다. 오늘 내가 특별히 내년에 그 고운 머리털에 진짜 군인 정신을 새겨주마. 황 상사가 억센 손으로 서지수의 어깨를 찍어 눌렀다. 그리고 천용덕이 거칠게 그녀가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망을 잡아챘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머리카락이 풀어 헤쳐지며 그녀의 목덜미와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찰랑이는 긴 생머리는 이 삭막한 부대에서 유일하게 부드러운 것이었다. 오호 제법 기르셨군. 이 머리 감겨주던 사내놈들 꽤나 애태웠겠어. 천용덕의 외침에 또다시 폭소가 터져나왔다. 서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시선은 여전히 정면을 향했지만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수치심이 온몸을 불태우는 것 같았다. 천용덕은 그녀의 머리채를 한 움큼 움켜쥐었다. 두피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전해졌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윙소리를 내는 바리깡을 그녀의 정수리에 가져다 댔다. 위잉으. 섬뜩한 기계음과 함께 그녀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검고 긴 머리카락이 힘없이 잘려나가 허공을 맴돌다 흙먼지 위로 떨어졌다. 한 번, 두 번.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바릿강에 머리는 쥐가 파먹은 것처럼 엉망이 되어갔다. 조롱과 희롱이 섞인 고함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서지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굵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가 갈리는 치욕과 살을 애는 분노, 그리고 강철 같은 결의가 뒤섞인 뜨거운 액체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빳빳하게 세웠다. 엉망으로 잘린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형형한 눈빛이 천용덕의 얼굴에 똑똑히 박혔다. 그 눈빛은 겁에 질린 먹잇감의 것이 아니었다. 복수를 맹세하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천용덕은 그 기세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웃으며 바릿강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이제 좀 군인답군. 앞으로 똑똑히 명심해라. 이 맹호대대에서는 내가 법이고 내가 군기다. 그날 밤 관사 거울 앞에 선 서지수는 자신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군데군데 파이고 엉망으로 잘린 머리,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뺨. 그녀는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들쭉날쭉한 머리카락을 마저 짧게 잘라냈다. 남자의 스포츠 머리처럼 짧아진 머리. 하지만 그 모습은 처량하기보다 비장했다. 그녀는 보안 기능이 탑재된 특수 군용 전화기를 들고 단축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저입니다, 차장님. 서지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육군 참모차장, 3스타 서진혁 중장이었다. 그녀의 아버지였다. 보고는 받았다.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통화가 아니었다. 부패한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파견된 비밀 감찰 요원의 첫 번째 보고였다. 천용덕 중령. 예상했던 것보다 더한 쓰레기입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를 보낸 것이다. 그곳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무너진 육군의 명예를 되찾아라.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다. 우리 육군의 자존심이 걸린 작전이다. 할 수 있겠나, 서소령? 예, 차장님. 제 모든 것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서지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철원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둠을 꿰뚫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길고 치욕스러웠던 하루가 저물고 길고 잔인한 사냥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모 차장의 딸 서지수가 아니었다. 오직 임무만을 생각하는 육군의 칼 서지수 소령일 뿐이었다. 삭발이라는 끔찍한 신고식을 치른 후 서지수 소령은 맹호대대의 투명인간이 되었다. 천용덕의 충복들은 대놓고 그녀를 무시했고 일반 병사들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피했다. 작전과장이라는 직책은 허울 뿐 그녀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훈련 계획표의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과거 자료를 정리하는 따위의 하찮은 일들이었다. 하지만 이 철저한 고립과 무시는 비밀 감찰 요원에게는 최고의 위장이 되어 주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고 경계하지 않았다. 천용덕은 그녀를 자신의 발 아래 완벽하게 꿀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지수가 자신의 왕국을 위협할 칼이 아니라 그저 거슬리는 장식품 정도로 전락했다고 믿었다. 서지수는 낮에는 굴욕을 견디며 죽은 듯이 임무를 수행했고 밤에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 작전과장실에서 홀로 진짜 임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대대의 모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주목한 것은 군수 물자, 그 중에서도 특히 유류와 부대 공사 관련 서류였다. 맹호대대는 GOP 경계 작전을 책임지는 부대로 전방 철책 보강 및 진지 공사가 끊이지 않았다. 당연히 막대한 양의 유류와 건설 자재가 소모되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매주 대규모 기동 훈련과 전술 도로 정비, 진지 보강 공사가 실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지수가 부임한 이후 실제로 그 정도 규모의 공사나 훈련이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유령훈련, 유령공사. 그녀는 확신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작전을 통해 막대한 양의 유류와 자재가 어딘가로 새어나가고 있었다. 문제는 그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모든 군수 관련 서류의 최종 결제는 천용덕이었고 실무 관리는 행정보급관인 황두만 상사가 꽉 쥐고 있었다.
숫자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어 서류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내부의 균열을 만들어줄 조력자가 필요했다. 서지수는 대대 장교들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천용덕의 포갑에 길들여져 있거나 부패의 단물에 함께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군수과에서 보급 수송을 담당하는 하선우 중이었다. 하선우 중위는 갓 임관한 신참 장교로 아직 군대의 때가 묻지 않은 양심과 이상을 품고 있었다. 그는 서지수가 삭발을 당하던 날 유일하게 고개를 돌려 외면하지 않고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천용덕과 황두만 상사 앞에서 늘 주눅이 들어 있었고 무언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지수는 그가 부조리를 인지하고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어느 날 저녁 서지수는 야간 순찰을 핑계로 군수과 사무실을 찾았다. 예상대로 하선우 중위가 홀로 남아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하중이 늦게까지 고생이 많군. 서지수의 목소리에 하중이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닙니다, 소령님.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 어차피 자네가 아무리 밤을 새워 숫자를 맞춰봐야 실제와 다른 서류를 만드는 것뿐일 텐데. 서지수가 무심하게 툭 던진 말에 하선우 중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유류 출납 대장, 공사 자재 불출 기록 말이야. 매주 수천 리터씩 사라지는 기름과 수십 톤씩 사라지는 시멘트. 자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우리가 서류의 절반만큼이라도 일을 했다면 지금쯤 이곳 철원은 두바이처럼 번쩍거려야 정상일 텐데. 하선우 중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소령님, 그런 말씀은 누가 들으면 두려운가? 나도 두려워.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 군복을 입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내 자신을 마주하는 거야. 하중이, 자네는 어떤가? 평생 양심을 속이며 살 수 있겠나? 자네가 처음 이 견장을 달았던 날 무엇을 맹세했는지 기억하나? 서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하중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어. 그리고 이 부대를 바로잡고 싶다. 자네의 도움이 필요해. 하선우 중위는 한참을 망설였다. 천용덕과 황두만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들의 보복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삭발당한 머리를 하고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의를 말하는 서지수 소령의 모습에서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정의와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겠다고 맹세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마침내 하선우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지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굳게 닫혀있던 왕국의 성벽에 보이지 않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하선우 중위는 서지수에게 횡령이 의심되는 날짜들의 상세한 유류 출고 기록과 자재 불출 내역 원본을 몰래 넘겼다. 조작된 서류와 원본을 대조하자 사라진 물자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문제는 물증이었다. 서류상의 허점을 증명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서지수는 하중이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다. 유령 공사와 훈련이 있었다고 기록된 날짜들의 위병소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해 줄 수 있나? 위병소 출입 기록은 대대의 모든 차량 움직임이 기록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였다. 만약 서류상으로는 수십 대의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이 부대를 드나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위병소 기록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면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터였다. 하선우 중위는 안색이 파랗게 변했다. 위병소 기록은 헌병대에서 관리하는 민감한 자료였다. 군수가 장교가 그것을 열람할 명분은 없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열람 기록이 다 남고 황 상사님이 아시면 방법을 찾아봐. 예를 들어 다음 달 군단 종합 군수 지원 태세 점검 대비 위병소 통과 차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같은 명분이라면 어떨까? 군단 점검은 늘 있는 일이니까.
서지수는 침착하게 대안을 제시했다. 하선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며칠 후 하선우 중위는 창백한 얼굴로 서지수 소령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얇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맹호대대의 지난 1년간의 위병소 출입 기록 스캔 파일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전 과장실에 불을 끈 채 노트북 불빛에 의지의 파일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유령 공사가 있었다고 기록된 날짜들. 서류에는 수십 대의 민간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이 부대를 출입했다고 기록된 그 날짜에 위병소 출입 기록에는 단 한 종류의 차량만이 부대를 빠져나갔다고 적혀 있었다. 이건 원일개발이라는 민간 건설업체 소속의 폐기물 수거 트럭입니다. 하선우 중위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출입 목적란에는 부대 공사 폐기물 및 생활 폐기물 수거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트럭이 부대를 빠져나간 시각은 모두 자정이 넘은 깊은 밤이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시간이었다. 서지수의 눈이 번뜩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유령 공사와 훈련으로 빼돌린 유류와 자재를 폐기물 수거를 위장한 특정 민간 트럭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다. 이 트럭, 우리가 잡아야 할 꼴이야. 서지수가 나지막이 은졸였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황두만 상사였다. 그는 무언가 낌새를 채고 야밤에 순찰을 돌고 있었던 것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행히 황 상사는 잠시 머무르다 이내 자리를 뜨는 듯 했다. 서지수는 하선우에게 조용히 USB를 챙겨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적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더욱 신중하고 더욱 대담하게 움직여야 했다. 썩은 왕국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이 희미하게 남아 보이기 시작했다. 황두만 상사의 그림자가 그들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면서 서지수와 하선우의 움직임은 더욱 은밀해졌다. 황 상사는 교활한 맹수처럼 대놓고 위협하기보다는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그들을 옥죄어왔다. 하선우 중위에게는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전 대대원 앞에서 모욕을 주었고 서지수 소령에게는 일부러 틀린 훈련 정보를 보고하여 그녀를 곤경에 빠뜨리려 했다. 하지만 서지수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했다. 적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은 곧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황 상사의 감시를 미끼로 삼아 그들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동시에 진짜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원일 개발의 폐기물 트럭이 드나드는 통로를 특정하는 것이었다. 위병소 기록에 따르면 트럭은 정문으로 출입했다. 하지만 정문은 24시간 근무자가 상주하고 폐쇄외로 텔레비전 CCTV 촘촘히 설치되어 있어 대량의 물자를 몰래 반출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분명 다른 경로가 있을 터였다. 서지수는 대대 전체의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밤새도록 고민했다. 맹호대대는 민통선 북방에 위치하여 삼면이 험준한 산과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외부로 통하는 길은 정문과 비상시에만 개방되는 제2보급 통로뿐이었다. 제2보급 통로는 부대 후방의 자재 창고 및 공사 지역과 바로 연결되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평소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바로 여기다. 그녀는 직감했다. 문제는 어떻게 확인하느냐였다. 대낮에 작전 과장이 이유 없이 제두 통로를 어슬렁거린다면 즉시 황 상사의 귀에 들어갈 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하선우 중위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중위, 통신장교와 친분이 있나? 통신장교 말입니까? 오태식 중이라면 동기라서 가깝게 지냅니다. 잘 됐군. 그에게 부탁해서 제두 통로 근처 통신선에 간헐적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고하게 만들 수 있겠나? 수리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정기 점검이 필요한 수준으로. 하선우는 서지수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통신선 점검. 그것은 부대 내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명분이었다.
다음 날 하선우의 부탁을 받은 통신장교는 제두통로 일대의 통신 상태 불량을 보고했고 서지수는 작전 지역 통신망 점검을 이유로 자연스럽게 현장으로 나갈 수 있었다. 소령님께서 직접 이런 누추한 곳까지. 통신장교가 멋쩍게 말했지만 서지수는 손을 내저으며 직접 점검에 나섰다. 그녀는 통신선을 살피는 척하며 제두통로 주변의 지형과 흔적을 샅샅이 훑었다. 통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자물쇠 부분에는 최근에 기름칠을 한 듯한 미세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통문 옆 수풀이 우거진 공터. 일반적인 군용 트럭의 타이어 자국과는 확연히 다른 훨씬 넓고 깊은 바퀴 자국이 흙바닥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25톤급 대형 덤프트럭에서나 볼 수 있는 타이어 자국이었다. 자국은 통문을 지나 비포장도로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몰래 휴대폰을 꺼내 여러 각도에서 타이어 자국과 통문 주변의 사진을 찍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유령의 실체가 잡힐 듯 가까워지고 있었다. 관사로 복귀한 서지수는 즉시 보안 회선을 통해 아버지 서진혁 차장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한 채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정황을 육하원 측에 따라 명료하게 보고했다. 이상입니다. 제2보급 통로를 통해 특정 민간 트럭이 유류 및 자재를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 것이 확실시됩니다. 외부 조력자인 원일 개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수화기 너머 서진혁 차장은 잠시 침묵했다. 딸이 목숨을 걸고 적진 한복판에서 보내온 보고였다. 그는 사적인 감정을 억누르며 냉철한 지휘관의 목소리로 답했다. 알겠다. 보고 내용 접수했다. 외부 조사는 내가 직접 지시하겠다. 너는 이제 내부의 심장을 노려라.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장부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야. 차장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조심해라. 절대로 무리하지 마라. 짧은 통화였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차장의 지시는 신속했다. 며칠 후 육군 중앙수사단과 국군 재정관리단은 철원 및 인근 지역의 군납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 및 하도급 계약 조사를 시작했다. 전방 지역군 공사 비리 근절이라는 명목이었다. 천용덕 중령과 황두만 상사는 갑작스러운 외부의 압박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꼬리가 잡힐까 전전긍긍하며 외부의 방어막을 치는 데에 온 신경을 쏟았다. 서지수가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적들의 시선이 외부로 쏠린 틈을 타 내부의 가장 깊숙한 곳, 그들의 범죄 기록이 담겨 있을 비밀 장부를 찾아 나서는 것. 그녀는 장부가 있을 만한 곳을 몇 군데로 압축했다. 천용덕 중령의 대대장실, 혹은 그의 금고와도 같은 황두만 상사의 행정반 사무실. 둘 중 한 곳에 반드시 존재할 터였다. 하지만 두 곳 모두 24시간 감시가 삼엄하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또다시 하선우 중위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대담하고 위험한 작전이었다. 하중위. 대대 군수 지원 전산 시스템에 일시적인 오류를 만들어줄 수 있나? 서버 전체가 다운될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니고 황 상사가 직접 서버실로 달려가서 한두 시간 정도 매달려야 해결될 만한 수준의 오류로. 하선우 중위는 이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았다. 그는 해킹이나 시스템 파괴에는 문외한이었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는 방법은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유류, 자재, 급식, 피복의 입출고 기록을 동시에 대조 검색하는 명령을 내리면 구형 서버가 감당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다운될 겁니다. 복구하려면 관리자 권한으로 직접 서버에 접속해서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고 재부팅해야 합니다. 황 상사님이 유일한 관리자입니다. 좋아. 내가 신호를 주면 즉시 실행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가 서버실에 머무는 한두 시간뿐이야. 작전은 천용덕 중령이 사단 회의로 자리를 비우는 날 오후로 정해졌다. 대대장과 행보관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완벽한 기회였다. 서지수는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하며 하선우의 신호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의 휴대폰에 짧은 진동이 울렸다. 작전 시작. 하선우가 보낸 메시지였다. 잠시 후 아니나 다를까 황두만 상사가 욕설을 내뱉으며 사무실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보였다. 서버실이 있는 본관 뒤편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다급했다. 이제 서지수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황 상사의 사무실 주변을 살폈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태연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 내부는 그의 성격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탐욕의 악취가 배어 있었다. 서지수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수색을 시작했다. 책상 서랍 캐비닛, 금고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장부로 보이는 물건은 없었다. 어디에 숨긴 거지? 초조함에 손에 땀이 찼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낡은 책상 및 바닥의 장판이 살짝 들떠있는 부분이 들어왔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미세한 차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손으로 더듬었다.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그녀는 파일 철의 얇은 쇠 부분을 이용해 틈을 벌렸다. 그러자 장판 일부가 뚜껑처럼 열리며 아래에 시멘트로 마감된 바닥을 판에 만든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기름때 묻은 작업일지처럼 위장된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비밀 장부였다. 서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꺼내들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빼돌린 유류와 자재의 양, 날짜, 외부로 반출한 업체명과 거래 금액, 그리고 그 돈이 천용덕 중령을 비롯한 누구에게 얼마씩 흘러들어갔는지가 암호처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비리의 실체였다. 그녀는 장부를 훔쳐나갈 수 없었다. 당장 장부가 사라진 것을 알면 모든 증거를 인멸할 터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앱을 실행했다. 그리고는 한 장 한 장 흔들리지 않게 모든 내용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마지막 페이지까지 촬영을 마치는 순간이었다. 철컥.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녀의 눈에 지옥의 악귀와도 같은 형상을 한 천용덕 중령이 서 있었다. 그는 회의가 취소되었다며 예상보다 일찍 복귀한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서지수가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 복도에 잠시 벗어두었던 전투모가 들려 있었다. 천용덕 중령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작전과장. 내 부하 사무실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아니, 이제 이렇게 불러야 하나?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파견된 사냥개라고.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서지수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비밀 장부의 사진이 담긴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했다. 시간이 멎은 듯한 정적. 황두만 상사의 사무실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떠다녔다. 천용덕은 사냥감을 코너에 몬 늙은 늑대처럼 천천히 그리고 위압적으로 서지수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 들린 그녀의 전투모는 사형 선고서와도 같았다. 육본의 애송이 계집인 줄만 알았더니 발톱을 숨긴 고양이였군. 아니, 똥개인가? 주인이 던져준 뼈다귀 하나 물어보겠다고 이 진흙탕까지 기어들어온. 천용덕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회의가 취소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서지수의 움직임을 의심하고 덫을 놓았던 것이다. 황두만이 서버실로 달려간 것, 그리고 자신이 자리를 비운 것 모두가 그녀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다. 서지수는 차갑게 식어가는 등줄기를 느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비밀 장부의 모든 것이 담긴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이제 와서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정체가 탄로난 순간 이곳은 감찰 현장이 아닌 적진의 한복판이 되었다. 제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중령님. 그녀는 손에 든 낡은 노트를 들어보였다. 도발이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증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틈이라도 만들어야 했다.
당신들의 더러운 탐욕이 낱낱이 기록된 역사책이죠. 육군의 수치스러운 민낯입니다. 이 어린 것이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천용덕이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거대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맹수와도 같았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서지수의 손에 들린 휴대폰. 그는 장부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고 서지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그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육사 시절부터 익힌 특공무술 유단자였다. 단순한 행정장교가 아니었다. 사무실의 좁은 공간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천용덕은 압도적인 힘으로 그녀를 찍어 누르려 했고 서지수는 관절기와 급소 공격으로 그의 힘을 역이용하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책상이 엎어지고 서류가 공중으로 흩날렸다. 액자가 깨지고 집기가 부서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내년 하나 처리하는 건 연병장에서 돌멩이 하나 치우는 것보다 쉬운 일이야. 천용덕이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에 강한 충격이 전해지며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천용덕은 그녀의 손목을 비틀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서지수는 휴대폰을 놓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었다. 썩어버린 군인 정신을 되살릴 유일한 증거이자 아버지와의 약속이며 그녀 자신의 명예였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무릎으로 천용덕의 복부를 걷어찼다. 하는 신음과 함께 순간적으로 그의 힘이 풀렸다. 서지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이미 체력은 바닥이었고 힘의 차이는 명확했다. 이대로는 제압당하는 것도 시간 문제였다. 탈출해야 한다. 그녀의 시선이 사무실 창문으로 향했다.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육군 규정집을 집어들고 창문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다. 어딜? 천용덕이 뒤늦게 그녀를 쫓았지만 한 발 늦었다. 와장창.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창문이 박살났다. 서지수는 깨진 유리 조각이 온몸을 핥히는 고통도 잊은 채 2층 높이의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사무실 아래는 다행히 화단이 있었다. 하지만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땅에 떨어지며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다. 뇌까지 울리는 격통에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분노에 찬 천용덕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곧바로 비상벨을 눌렀다. 잠시 후 대대 전체의 지축을 흔드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전 대대원에게 전파한다. 실제 상황이다. 현재 부대 내에 신원불명의 거동 수상자가 침투 군사기밀을 탈취하여 도주 중이다. 거동 수상자는 여성이며 특수훈련을 받아 매우 위험하다. 전 병력은 즉시 진돗개 하나를 발령, 비상 전투 태세에 돌입하라. 부대 전 구역을 봉쇄하고 거동 수상자를 색출, 발견 즉시 사살하라. 반복한다. 발견 즉시 사살하라. 천용덕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찢을 듯한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지수를 감찰 요원이 아닌 사살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순식간에 맹호대대 전체가 그녀를 쫓는 거대한 사냥터로 변했다.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와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막사와 생활관의 불이 일제히 켜지고 서치라이트가 어지럽게 밤하늘을 가르기 시작했다. 서지수는 부러질 듯한 발목의 고통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이제 천용덕의 왕국에 고립된 이방인이자 전 대대원의 표적이 된 사냥감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절뚝거리며 본관 건물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포위망. 그녀의 귀에는 심장 소리보다 더 크게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냥꾼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다. 아직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이 지옥 같은 사냥터에서 살아남아 이 증거를 세상 밖으로 전송해야만 했다. 맹호대대는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천용덕의 사살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전 대대원들은 기밀을 훔친 적 특작부대원을 잡는다는 생각에 광기에 가까운 적개심을 불태우며 부대 구석구석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K200 장갑차가 주요 길목을 차단했고
5분 대기조는 완전 무장 상태로 산계하여 수색망을 좁혀왔다. 황두만 상사는 사냥개를 이끄는 늙은 사냥꾼처럼 눈에 핏발을 세운 채 무전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수색을 독려했다. 그 계집애 한 년 못 찾아서 뭘 꾸물거리는 거야? 땅바닥에 쥐구멍이라도 뚫고 숨었나? 하수구, 배수로 창고 밑까지 샅샅이 뒤져서 시체로라도 찾아내. 서지수는 본관 뒤편 낡은 보일러실의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긴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접질린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라 한 걸음만 떼어도 비명이 터져나올 지경이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좁은 창문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점점 가까워지는 군화 소리와 고함 소리는 마치 그녀의 목숨을 재촉하는 사신의 발걸음처럼 들렸다. 이대로는 잡힌다. 그리고 죽는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이대로 숨어 있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들이 생각지 못할 혼란을 만들어 이 포위망에 균열을 내야만 했다. 하지만 부상당한 몸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절망감이 엄습하는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하선우 중위. 그 시각 하선우 중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의 소란을 지켜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사살 명령 방송을 듣는 순간 그는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서지수 소령이 위험에 빠진 것이다. 자신의 작전 시작 신호 때문에 그녀가 덫에 걸렸다는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천용덕과 황두만의 잔혹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그들은 정말로 그녀를 죽일 작정이었다. 어떻게 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는 무력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이라도 사단 헌병대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누가 일개중위의 말을 믿어줄까? 오히려 천용덕의 편에 서서 자신을 역으로 올가맬 것이 뻔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서지수 소령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더 두려운 건 이 군복을 입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내 자신을 마주하는 거야. 하선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두려웠다. 정말 죽을 만큼 무서웠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고 외면한다면 그는 평생 거울 속에 자신을 마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결심했다. 서지수 소령이 탈출할 시간을 벌어줄 아주 작은 불씨라도 피워야만 했다. 그의 시선은 부대 배치도의 한 곳에 머물렀다. 탄약고. 부대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시설. 저곳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수색 병력의 절반 이상은 그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선우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어둠을 틈타 그는 탄약고 외곽으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탄약고로 향하는 길목은 이미 통제되고 있었지만 그는 군수과 장교라는 신분을 이용해 통제선을 통과할 수 있었다. 탄약고 주변 시설물 안전 점검 차 나왔습니다. 비상사태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니까요. 그의 어설픈 변명에 경계병은 별 의심 없이 길을 열어주었다. 탄약고 근처에 다다른 그는 사방을 살폈다. 다행히 모두의 시선은 부대 중앙에 쏠려 있었다. 그는 탄약고 외벽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로 다가갔다. 유리 커버 안에 붉은색 비상 버튼이 보였다. 그는 소매로 손을 감싸 쥐고 망설임 없이 유리 커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그는 숨을 멈추고 붉은 버튼을 힘껏 눌렀다. 땅! 순간 맹호대대의 밤을 찢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탄약고 지붕의 경광등이 미친 듯이 번쩍이며 붉은 빛을 토해냈다. 탄약고 화재 발생. 탄약고 화재 발생. 전 병력은 즉시 수색 작전을 지휘하던 황 상사의 무전기는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스파이를 사살하는 것과 탄약고 화재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당황한 천용덕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수색에 투입되었던 병력의 절반 이상이 경보음이 울리는 탄약고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보일러실에 숨어있던 서지수의 귀에도 그 경보음이 들렸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하선우 중위님.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자신을 돕기 위한 누군가의 필사적인 신호였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어둠 속으로 다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한 곳, 부대에서 가장 높고 외진 곳에 위치한 통신탑이었다. 그곳의 통제실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육군본부 감찰실로 직접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보안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었다. 부상당한 다리를 이끌고 통신탑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삼켰다. 아스팔트 바닥에 피가 섞인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았다. 탄약고의 소란 덕분에 부대 내의 감시는 한결 뜸해졌지만 여전히 순찰조가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를 따라 이동하며 군 생활 내내 몸에 익혔던 모든 은밀 기동수를 총동원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저 멀리 밤하늘을 향해 뾰족하게 솟은 통신탑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희망의 등대이자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노리는 사냥꾼들의 시선이 집중될 마지막 장소이기도 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통신탑 아래 철조망에 다다른 그녀는 전투와 끈을 풀어 철조망에 감고는 고통을 이겨내며 힘겹게 몸을 끌어올렸다. 마지막 관문만 넘으면 이 길고 긴 밤의 끝이 보일 터였다. 통신탑 아래에 도착한 서지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경계했다. 탄약고의 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것이 영원할 리 없었다. 천용덕과 황두만이 화재 경보가 기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병력은 다시 이곳으로 쏠릴 것이다. 시간이 없었다. 통신탑 제어실로 들어가는 강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비밀번호와 보안 카드가 모두 있어야만 열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의 구조를 미리 파악해두고 있었다. 문 옆에는 환기를 위한 작은 창문이 있었고 낡은 잠금 장치로 허술하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전투화 한쪽을 벗어 발목에 묶여있던 압박붕대를 풀었다. 그리고 붕대의 돌멩이를 감싸 소리를 최소화하며 창문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유리에 금이 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유리 조각을 떼어내고 좁은 틈으로 팔을 집어넣어 안쪽에 잠금 장치를 풀었다. 끼익거리는 소음과 함께 제어실 문이 열렸다. 제어실 내부는 각종 통신 장비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웅하는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곧장 메인 서버 컴퓨터로 향했다. 부팅 시간조차 아까웠다. 그녀는 가슴 품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USB 메모리 하나를 꺼냈다. 참모 차장인 아버지가 이번 임무를 부여하며 건네준 군 최고 등급의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특수 USB였다. 이것을 지정된 서버에 꽂기만 하면 외부의 어떤 방화벽도 우회하여 육군본부 감찰실의 특정 서버로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었다. 그녀는 USB를 서버의 포트에 꽂았다. 화면에 익숙한 육군 로고가 잠시 떠오르더니 곧바로 파일 전송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비밀 장부를 촬영한 사진 파일들을 전송 목록에 올렸다. 수백 장에 달하는 고해상도 사진 파일. 예상 전송 시간은 10분이었다. 화면에 나타난 파란색 진행 막대가 거북이처럼 느리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 2%. 그녀에게는 그 10분이 10년처럼 느껴졌다. 모든 감각이 곤두섰다. 제어실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시각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지하 벙커의 지휘통제실. 서진혁 차장은 굳은 얼굴로 대형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스크린 한쪽에는 철원 6사단 맹호대대의 위성사진이 떠 있었고 그 위로 비상 상황을 알리는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탄약고 화재 경보, 부대 전체 봉쇄. 보고되는 상황만으로는 극도의 혼란 상태였다. 그는 딸에게 어떤 위험이 닥쳤음을 직감했지만 섣불리 개입할 수는 없었다. 천용덕을 자극하여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차장님, 통신감청 담당관이 다급하게 외쳤다. 맹호부대 통신탑에서 발신된 비인가 보안 채널이 감지되었습니다. 발신 코드는 아이리스입니다.
아이리스는 서지수 소령의 작전 호출 부호였다. 서진혁 차장의 눈이 번뜩였다. 당장 채널 연결해. 수신되는 모든 데이터를 감찰실 서버로 백업하고 전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라. 지휘통제실의 모든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크린에 새로운 창이 떴다.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맹호 부대에서 보낸 데이터의 전송 진행률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다. 서진혁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지금 딸이 목숨을 건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닌 지휘관으로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편 맹호대대의 천용덕 중령은 마침내 이 모든 소동의 실체를 파악했다. 탄약고 화재는 연막이었고 도망친 스파이의 진짜 목표는 다른 곳에 있었다. 통신탑. 황두만 상사가 이빨을 갈며 외쳤다. 그 계집애가 뭔가를 밖으로 빼내려는 겁니다. 전 병력 당장 통신탑으로 집결해. 그년이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겹겹이 포위하고 저항하면 즉시 벌집으로 만들어버려. 천용덕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수십 대의 군용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통신탑으로 향했고 무장한 병력들이 함성을 지르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통신탑 제어실의 서지수는 창밖으로 몰려드는 불빛과 사람의 그림자들을 보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화면의 진행 막대는 85%를 넘어서고 있었다. 조금만 더. 제발. 쿵, 쿵, 쾅. 마침내 제어실의 강철 문을 부수려는 격렬한 충격음이 들려왔다. 문틈으로 먼지가 떨어지고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휘어지기 시작했다. 95%, 97%, 99%. 쾅.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강철 문이 뜯겨져 나가듯 열렸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천용덕과 황두만이 헐떡이며 제어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내년 여기서 끝이다. 천용덕이 포효하며 그녀에게 달려드는 순간 컴퓨터 화면의 진행 막대가 마침내 100%에 도달했다. 전송 완료. 화면에 뜬 선명한 녹색 글자를 확인한 서지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순히 눈을 감았다. 임무는 성공했다. 거친 손들이 그녀의 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황두만은 분풀이라도 하듯 그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계룡대 지휘통제실. 전송 완료 메시지를 확인한 서진혁 차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다. 김진태 준장. 그는 옆에 서 있던 감찰실장에게 나지막이 그러나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즉시 육군 헌병 특수임무대 전 병력을 출동시켜라. 목표는 철원 육사단 맹호대대. 새벽이 오기 전에 저 썩은 왕국을 뿌리째 뽑아버린다. 작전명 강철의 메아리를 게시하라. 서지수 소령이 갇힌 곳은 대대 영창의 가장 깊숙한 독방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사방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한 뼘의 빛도 한 줌의 온기도 허락되지 않은 어둠 속에서 오직 부어오른 발목에 욱신거리는 통증과 입안에 감도는 비릿한 피만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았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불씨를 폭풍 속으로 던져 넣었다. 이제 그 불씨가 거대한 화염이 되어 이 썩어빠진 왕국을 불태울지 아니면 그저 연기처럼 쓰러질지는 그녀의 손을 떠난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후회는 없었다. 철컥.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줄기 빛이 어둠을 갈랐다. 눈이 부셔 잠시 눈을 찡그리자 그 빛을 등지고 서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실루엣이 보였다. 천용덕 중령과 황두만 상사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패배자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꽤나 아늑해 보이는군. 육본의 공주님께서 머무시기엔 좀 누추한가? 천용덕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의자를 가져와 그녀 앞에 거만하게 앉았고 황 상사는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뱀처럼 훑어보았다. 뭘 보냈지? 천용덕이 본론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누구에게 보낸 건가? 내년의 애비? 아니면 감찰실의 다른 끈아풀인가? 서지수는 대답 대신 피가 맺힌 입꼬리를 끌어올려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천용덕의 심기를 긁기에 충분했다. 웃어?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내년은 지금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군. 여긴 철원이야. 민통선 안쪽이지. 밤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고. GOP 경계 중 실족사 혹은 미상 화기 피격.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 시나리오를 실행하시기엔 시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서지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녀의 대담함에 황두만이 나섰다. 그는 쪼그려 앉아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어린 아가씨,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군. 세상은 정의나 진실 따위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힘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곳의 힘은 천중령님께서 쥐고 계셔. 당신이 보낸 데이터 쪼가리? 그거 아무 소용없어. 윗분들은 골치 아픈 거 싫어하거든. 적당히 덮고 꼬리 자르는 선에서 끝내겠지. 그럼 누가 꼬리가 될까? 바로 당신이야. 상관에게 불손하게 대들고 군 기밀을 탈취하려 한 정신 나간 여군 장교. 그림 좋지 않아? 황두만의 말은 교묘한 독처럼 그녀의 의지를 좀먹으려 했다. 하지만 서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들어 천용덕을 똑바로 응시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고통을 주고 약자를 짓밟고 불의에 눈 감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운 군인 정신은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국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군복의 명예에 똥칠을 한 역적들입니다. 이게 진짜 끝까지 주둥이를 나불거리는구나. 격분한 천용덕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에 닿기 직전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중령님, 행보관님, 큰일 났습니다. 당직사관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하선우 중위가 의무실에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천용덕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하선우. 그는 서지수의 조력자이자 탄약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다. 황두만은 이미 그의 배후를 눈치채고 그를 잡아들여 의무실에 가둬놓고 신문하던 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가혹한 폭행이 있었음은 불보듯 뻔했다. 그 새끼가. 천용덕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하선우의 자해 소동은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만약 그가 죽기라도 한다면 단순한 감찰 사건이 아니라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살인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었다. 천용덕과 황두만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영창을 빠져나갔다. 다시 홀로 남겨진 어둠 속에서 서지수는 눈을 감았다. 하선우 중위의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순수하고 겁 많던 청년이 자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무력하게 주먹을 쥐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하중이님. 제발. 한편 의무실로 달려간 천용덕은 난장판이 된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하선우는 링거 스탠드를 부러뜨려 날카로운 부분으로 자신의 팔을 그으려다 의무병들에게 제압당한 상태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발버둥 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분노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당신들은 살인자야. 서소령님을 죽이려는 거 다 알아.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들의 죄를 세상에 알릴 거다. 저 미친 새끼 주둥이 틀어막아. 황두만이 소리쳤다. 의무병들이 그의 입을 틀어막고 의무관은 강제로 진정제를 주사했다. 하선우의 몸부림이 서서히 잦아들며 그는 축 늘어진 채 의식을 잃었다. 천용덕은 식은 땀을 닦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일이 점점 꼬여가고 있었다. 그는 술이라도 마셔야겠다며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서지수가 보낸 자료는 상부에서 적당히 무마될 것이고 하선우는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면 그만이었다. 그는 최고급 양주를 병째 들이켜며 애써 불안감을 떨쳤다.
그래. 여긴 내 왕국이야.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어. 그는 취기에 젖어 중얼거리며 창밖의 어슴푸레한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고요함. 그것을 그는 평화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 시각 경기도 이천의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 활주로는 소리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유령들이 도열하고 있었다. 소음과 빛을 최대한 억제한 스텔스 기동 헬리콥터 블랙호크 편대였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헌병 특별임무대 SDT 대원들이 탑승을 완료한 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검은 전투복과 방탄 헬멧, 그리고 최첨단 K-13 기관단총은 밤의 어둠보다 더 짙고 차가운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특임대 팀장인 박휘찬 소령이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지휘부의 목소리에 짧게 답했다. 목표 지점 강원도 철원 맹호대대. 작전명 강철의 메아리 개시 준비 완료. 침투와 동시에 모든 통신망을 차단하고 목표들을 신속하게 제압하겠다. 헬리콥터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천천히 그러나 강력하게 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육군의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 날아드는 예리한 강철의 메스였다. 철원의 맹호부대 위로 거대한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새벽의 정적을 깨트린 것은 포성이나 총성이 아니었다. 지평선 너머에서부터 낮고 묵직하게 깔려오는 불길한 고동 소리였다. 잠에서 덜 깬 경계병이 의아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짙은 어둠을 찢고 검은 형체들이 거대한 맹금처럼 나타났다. 육군본부 직할 헌병 특별임무대의 블랙호크 헬리콥터였다. 두두두두두두. 고요하던 맹호대대의 연병장 위로 거대한 강철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헬리콥터에서 쏟아져 내리는 강력한 하강풍에 연병장의 흙먼지가 회오리치며 솟구쳤다. 거의 동시에 부대 정문과 후문을 육중한 K808 차륜형 장갑차가 그 어떤 저지 절차도 무시한 채 철문을 찢고 밀고 들어왔다. 뭐야? 적의 기습인가? 사단에 보고해. 당장. 혼비백산한 당직 사관의 외침과 함께 부대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것은 천용덕이 울렸던 거짓 사이렌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비상이었다. 전 대원 들어라. 여기는 육군본부 지휘통제실이다. 현재 맹호대대에서 진행 중인 상황은 참모 차장님의 정식 명령에 따른 작전이다. 모든 대대원은 총기를 내려놓고 막사 내에서 대기하라. 저항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육군본부의 적으로 간주, 즉결 처분하겠다. 부대 전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서늘한 경고 방송은 혼란에 빠진 병사들의 발을 묶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들이 적이 아니라 더 상위의 아군이라는 사실은 더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술에 취해 집무실 소파에서 잠들었던 천용덕은 지축을 울리는 굉음에 잠을 깼다. 비틀거리며 창밖을 내다본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연병장에 하강하는 검은 헬리콥터들, 그리고 그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완전 무장한 특임대원대. 그의 왕국이 외부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이럴 리가 없어. 그는 허둥지둥 책상 서랍을 열어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인터폰을 집어들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당장 막아. 저놈들이 부대 안으로 한 발짝도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내 명령이다. 하지만 그의 명령에 답하는 이는 없었다. 이미 모든 통신망은 특임대에 의해 차단되거나 장악된 후였다. 특임대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한 팀은 순식간에 대대 본부 건물을 장악했고 다른 팀들은 천용덕의 핵심 신복 간부들의 숙소를 동시에 급습했다. 섬광탄과 충격탄이 터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천용덕의 충견 노릇을 하던 간부들은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오다 속수무책으로 검은 그림자들에게 제압당했다. 황두만 상사는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산채만 한거구의 특임대원이었다. 육군 헌병대다. 황두만 상사 직권 남용, 군수품 횡령, 부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체포한다. 이거나. 내 놈들이 뭔데? 황두만이 반항하며 품 안에서 단검을 꺼내 휘둘렀지만 상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특임대원은 그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꺾어 단검을 떨어뜨리게 한 후 육중한 군화발로 그의 복부를 걷어찼다. 컥하는 신음과 함께 황두마는 개구리처럼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의 위세는 간데없고 비참한 벌레처럼 바닥을 기는 것이 전부였다. 마지막 남은 천용덕은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권총을 든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특임대원들의 발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 같았다. 천용덕 중령. 순순히 문 열고 나와라. 마지막 경고다. 닥쳐. 들어오면 쏴버릴 거야.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집무실 문이 폭약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연기 속에서 방독면을 쓴 특임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천용덕은 본능적으로 권총을 발사했지만 총알은 허공을 갈랐다. 다음 순간 그의 손에 전기 충격기가 닿았고 온몸이 마비되는 격통과 함께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육군 중령 천용덕. 상관살해 협박, 초병살해 협박,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군용물 횡령, 수뢰 등 20여 가지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군사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차가운 미란다 원칙이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단 10분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 시각 감찰실장 김진태 준장은 직접 팀을 이끌고 영창으로 향했다. 그는 차가운 독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지수를 발견했다. 엉망이 된 몰골, 삭발당한 머리, 부어오른 발목. 김 준장의 얼굴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서지수 소령. 그의 부름에 서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작전 성공입니까? 그래. 자네 덕분이야. 정말. 고생 많았다. 김진태 준장은 직접 그녀의 수갑을 풀어주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곧바로 의무실로 향했다. 진정제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있던 하선우 중위를 발견한 그는 의무병에게 모든 기록을 확보하라고 지시하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연병장. 한때 천용덕의 발 아래 있던 그곳에 이제는 그와 그의 신복들이 포승줄에 묶인 채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전 대대원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하늘과도 같았던 그들의 권력이 아침 햇살 아래 먼지처럼 쓰러져 있었다. 김진태 준장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며 걸어 나온 서지수 소령, 그리고 의무병의 부축을 받는 하선우 중위. 두 사람이 연병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대대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어젯밤 사살 대상과 자해 소동범으로 낙인 찍혔던 그들이 이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길고 길었던 심판의 밤이 끝나고 있었다. 작전이 종료된 맹호대대의 아침은 무겁고 혼란스러웠다. 연병장에는 여전히 무장한 특임대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고 수사관들은 부대 곳곳을 오가며 증거를 수집하고 서류를 압수했다. 대대원들은 막사 안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에 따라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수군거림을 나눌 뿐이었다. 자신들이 몸담았던 부대가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어젯밤 자신들이 총구를 겨눴던 적이 사실은 그 썩은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 온 영웅이었다는 진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었다. 오전 9시 전 대대원에게 연병장 집합 명령이 떨어졌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도열한 그들의 앞에는 초라하게 포박된 천용덕 일당과 그들을 지키는 헌병들, 그리고 김진태 준장과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서지수, 하선우가 서 있었다. 대대원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특히 첫날 서지수의 머리를 자를 때 조롱하며 웃었던 이들은 죄책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바로 그때 연병장 저편에서 헬리콥터 한 대가 다시 착륙했다. 이전의 특임대 헬리콥터와는 다른 지휘관용 헬기였다. 문이 열리고 녹색 견장 위로 빛나는 세 개의 별 육군 참모차장 서진혁 중장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내렸다. 차장님. 김진태 준장을 비롯한 모든 장병들이 경악하며 경례를 외쳤다.
육군의 2인자인 그가 직접 이 먼 곳에 일개 대대까지 행차한 것이다. 그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감이었다. 서진혁 차장은 말없이 연병장을 가로질러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시선이 무릎 꿇은 천용덕에게 잠시 머물렀다.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실망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이크를 잡고 도열한 전 대대원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연병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늘 죽어버린 군인 정신의 장례식을 치르러 이곳에 왔다. 충격적인 첫마디에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군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녹을 받기 위해? 진급을 하기 위해? 아니다. 군인은 명예와 책임으로 산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무한한 책임감, 그리고 국가에 헌신한다는 숭고한 명예. 그것이 군복의 무게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의 지휘관이었던 저자는 그 명예로운 군복에 똥칠을 했다. 그의 손가락이 천용덕을 향했다. 강인함을 약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증명하고 전우애를 불의에 침묵하는 동조로 변질시켰다. 국민의 혈세인 군수품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우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부하를 적으로 몰아 사살 명령까지 내렸다. 이것이 여러분이 배운 육군의 정신인가? 아닙니다. 누군가 외친 것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울분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천용덕은 군인이 아니다. 그는 그저 군복을 입은 도둑놈이자 조폭 두목일 뿐이다. 그리고 그의 폭력에 동조하고 침묵했던 당신들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차장의 질책은 칼날처럼 날아와 병사들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지수 소령을 바라보았다. 여기 서지수 소령이 서 있다. 여러분이 조롱하고 머리카락을 잘리는 치욕을 주었던 바로 그 여군 장교다. 서 소령은 나의 명령을 받고 이 부대의 부패를 파헤치기 위해 온 감찰 요원이었다. 동시에 내 딸이다. 연병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참모 차장의 딸.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지수가 겪어야 했던 수모의 무게가 몇 배는 더 무겁게 다가왔다. 내 딸은 편한 길을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 가장 험한 곳을 자처했다. 썩어가는 육군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명예를 되찾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굴욕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용기다. 저기 서 있는 하선우 중위를 보라. 그는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불의에 맞서는 것을 선택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진정한 군인 정신을 온몸으로 보여준 영웅이다. 사령관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한 병사가 모자를 벗고 서지수와 하선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을 시작으로 모든 대대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그들을 향해 고개 숙여 사죄와 존경을 표했다. 잿더미가 된 자존심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는 순간이었다. 연설이 끝나고 서진혁 차장은 의무실에 마련된 임시 진료실에서 직접 서지수의 발목 상처를 살폈다. 아직도 많이 붓는구나. 그의 손길은 더 이상 육군의 2인자의 것이 아닌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것이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럽다, 딸. 임무를 완수한 것 때문만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낸 내가. 자랑스럽다. 서지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길었던 사냥이 그리고 전쟁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날 오후 맹호대대에는 새로운 대대장이 긴급히 부임했다. 천용덕 일당은 헌병대에 의해 압송되었고 부대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조사가 시작되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공포와 억압의 공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조심스러운 반성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었다. 서지수는 저녁 노을이 지는 연병장을 절뚝하며 걸었다. 며칠 전 치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오늘 보는 노을은 더 이상 처연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새로운 꽃이 피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희망의 빛깔이었다.
그녀는 이 땅에 다시 뿌리내릴 진정한 군인 정신을 그리며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다짐했다.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 육군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맹호부대 스캔들은 충남 계룡대 보통군사법원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서슬퍼런 헌병들이 지키는 법정 안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천용덕과 황두만 그리고 그 외 핵심 공범들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위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죄수복을 입은 그들의 텅 빈 눈은 무너진 왕국의 폐허 속에서 길을 잃은 유령과도 같았다. 증인석에는 서지수 소령과 하선우 중위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지수는 담담하고 명료한 어조로 부임 첫날부터 겪었던 모욕과 비인간적인 처사, 그리고 군수품 횡령의 증거를 찾아냈던 과정을 막힘없이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분노가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진실만을 전하려는 군인으로서의 굳건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하선우 중위는 떨리는 목소리로나마 자신이 겪었던 협박과 양심의 가책, 그리고 서지수 소령을 돕기로 결심했던 순간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마지막 공판일 재판장의 선고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 천용덕 전 육군 중령. 본 법원은 피고인이 지휘관의 권위를 사적인 이익과 폭력적인 통제를 위해 남용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으며 부하 장병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실을 엄중히 꾸짖는 바이다. 군형법 제. 조항에 의거 피고인에게 징역 30년과 파면, 이등병으로의 강등을 선고한다. 파면 그리고 이등병 강등. 그것은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다. 한때 수백 명의 부하를 호령하던 중령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범죄자로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천용덕은 순간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황두만을 비롯한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15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탐욕의 왕국은 차가운 법봉 소리와 함께 완벽한 종말을 고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육군본부 대연병장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육군의 전 장성 및 주요 직위자들이 도열한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이들에 대한 서운 및 진급 신고식이었다. 가장 먼저 호명된 것은 하선우 중위였다. 긴장된 표정으로 단상에 오른 그에게 서진혁 차장은 직접 충무무 공훈장을 수여했다.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였다. 하선우 중위. 그대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용기의 불꽃을 피워 올렸다. 그대의 용기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이었기에 더욱 값지다. 육군은 그대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차장의 격려에 하선우 중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어깨는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굳건해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서지수 소령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단상에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았다. 완벽하게 회복된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한층 더 단단하고 성숙해 보였다. 강제로 잘렸던 머리는 이제 세련되고 기품 있는 여성 장교의 짧은 머리로 자리 잡혀 있었다. 서지수 소령 앞으로. 서진혁 차장은 그녀를 단상 중앙으로 이끌었다. 육군본부는 서지수 소령이 보여준 투철한 군인 정신과 임무 완수를 위한 희생, 그리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높이 오늘부로 중령으로의 진급을 명한다. 이에 중령 계급장을 수여한다. 차장은 소령 계급장을 떼어내고 빛나는 무궁화 봉오리 하나 중령 계급장을 직접 딸의 전투복 옷깃에 달아주었다. 공적인 행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 명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딸에게 보내는 무한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었다. 서지수 중령진은 거수경례로 화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앞으로의 결의가 교차하고 있었다. 신고합니다. 육군 중령 서지수. 2025년 9월 29일부로 진급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진급을 축하한다. 서중령. 그대의 새로운 보직을 임명한다.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경비단 대대장.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책무를 그대에게 맡긴다.
그대의 능력과 경험으로 가장 강하고 명예로운 부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차장의 발표는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했다. 최연소 여군 대대장, 그것도 육군의 핵심인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부대. 그것은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그녀가 보여준 능력과 용기에 대한 완벽한 신임의 증표였기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시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서지수 중령은 새로운 보직을 맡기 전 마지막으로 철원의 맹호부대를 찾았다. 그녀가 떠난 후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새로 부임한 강건우 중령은 강압적인 통솔 대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대를 이끌었다. 의미 없는 폭언과 구타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실전적인 훈련과 따뜻한 격려가 채워졌다.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공포와 수동적인 복종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눈은 생기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때 굴욕의 상징이었던 삭발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대신 가장 명예로운 육군 용사의 두발 규정이라는 새로운 지침 아래 모든 병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머리를 단정하게 관리했다. 강요된 통일성이 아닌 자율적인 명예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 서지수는 연병장에서 힘찬 함성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각계 전투 훈련에 매진하는 병사들을 지켜보았다. 한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들이었지만 미움은 없었다. 그들 또한 뒤틀린 시스템의 피해자였을 뿐이다. 멀리서 그녀를 발견한 강건우 중령이 다가와 경례를 했다. 서 중령님, 여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새로운 부대를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다 중령님께서 닦아주신 길 덕분입니다. 저희는 그 길 위에서 다시 시작할 뿐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훈련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때 훈련을 마치고 막사로 향하던 하선우 중위가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그는 본부로 영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맹호부대의 재건에 힘을 보태고 싶다며 스스로 잔류를 택했다. 중령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오셨습니까? 하중이.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는군. 네. 요즘은 군 생활이 정말 즐겁습니다. 제가 처음 임관하며 꿈꿨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함께 걸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목숨을 건 비밀 작전을 함께했던 전후. 그들의 눈빛 속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하중이와 헤어진 후 서지수는 다시 홀로 연병장 한가운데에 섰다.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자리.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던 그날의 치욕, 발목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탈출했던 그 밤, 그리고 아버지의 연설을 들으며 새로운 희망을 보았던 그 새벽까지.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 기억들은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었다.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훈장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였다. 철원의 청명한 가을바람이 기품 있게 자리 잡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서쪽 하늘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첫 부임날 보았던 처연한 노을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품고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장엄하고 찬란한 빛이었다. 서지수 중령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차를 향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장을 지키는 새로운 전장을 향해 조용하지만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강철의 대지 위에서 강철의 심장을 가진 그녀의 진짜 군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